자, EPRS 16,000페소 주고 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버스 이 미니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아유. Ya viene el conductor. 아, 와주셨구나. 친절하게. 아유, 가방. Ya viene. 파토스를 떠나서 EPRS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콜롬비아 일정은 끝났습니다. EPRS에서 에콰도르로 넘어가겠습니다. EPRS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장실 좀 들렸다가 택시 타고 가야 되나? 막막하네. 국경까지 가는 방법이. 여기서 버스 타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인드라이브 한번 불러보고, 제가 갖고 있는 페소로 커버가 되면은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인드라이브를 불렀습니다. 10,000페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10,000페소를 쓰더라도 아직도 12,000페소가 남았는데, 쓰레기통까지 들어가서 입맛 다시고 나오는데 나오질 못해. 콜롬비아하고 에콰도르 보더라인에 왔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에콰도르 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출국 심사를 좀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출국 스탬프 받았습니다. 이미그레이션 담당자들이 꼭 물어봐요. 수르냐 노르테냐,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 너 북쪽에서 왔지? 라고 농담을 건넵니다. 유쾌하게. 그리고 잘 가랍니다. 콜롬비아 여행 잘하고 갑니다. 콜롬비아 잘 있다 간다. 콜롬비아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입국 심사 마쳤습니다. 줄은 긴데 한 사람만 입국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제 풀칸? How much? 어? 4? 아, 너무 비싼데? ¿Sí? No. 4달러요? 2달러라고 한 것 같은데. 아, 택시? 일단 거절하고 봐. 풀칸? Turcan. How much? Terminal. How much? Cuenta. $4. $4. 여기 입국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까지 택시가 4달러를 요구합니다. 이거보다 더 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이, 모르겠어. 여기가 툴칸이라는 데인데요,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입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 시골 도시인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이 툴칸까지 택시로 한 20분 왔나요? 오자마자 삐끼에 잡혀가지고 오타발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창고에 가서 표 끊게 만들어서 4.55달러.
진짜 대단합니다. 오타발로에 왔습니다. 버스 이놈들 근데 왜 터미널에 안 세워지고 길바닥에 세워놓지? 터미널에서 가까운데 숙소를 잡았는데 외곽에다 내어주고 가버리네? 삐끼 당해서 차를 타면 이런다니까.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으면 터미널까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콜롬비아는 그렇더라. 오는 내내 아주 그냥 열불나게 만들던데 한 3시간 올 거리를 지금 5시간으로 늘려갖고 이렇게 오는 바람에 완행을 탔나. 역시 삐끼들 끌려가서 표를 사면 그러면 여러모로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아. 한 30-40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많이 지쳤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일요일 오전 오타발로 시내 다 문 닫았습니다. 밥 먹을 때가 있을까 모르겠네. 마치 우리나라 과거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그 모습 같아요. 오후 되면은 하나하나 상가가 문을 열 것 같습니다. 네, 그라샤. 에콰도르에서 아침 브런치 식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네요. 아메리카노 커피하고 이건 이게 $5입니다. $5. 이건 잘 먹겠습니다.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접시가 5개, 커피하고 주스하고 과일 샐러드, 소세지하고 달걀하고 그리고 브런치 빵, 치즈가 있는 든든하게 먹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콰도르 오타발로인데요. 처마 지붕 왠지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지만 처마가 한국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콰도르는 원주민들이 많아요. 콜롬비아보다 더 많이 보여요. 흑인들은 안 보이네요. 에콰도르에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너무 좋습니다. 산책하기도 좋고 비가 약간 흩뿌리네. 거리에 여기도 역시 백화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모습이죠. 백인의 모습이 아니라. 전 앞으로 인디오나 인디헤나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아닌데 이들을 인디헤나라고 부를. 그런데 사회적으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에콰도르 오타발로에 있는 볼리바르 광장입니다. 여기도 볼리바르 광장이 있습니다. 에콰도르도 애초에 시몬 볼리바르에 의해서 해방이 됐으니까. 그리고 남미에서 가장 먼저 해방이 됐다고 하나요? 1819년에 남미에서 최초로 국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819년에 1810년에 그란 콜롬비아가 형성이 되고 뭐 10년도 못 가서 분열이 되죠.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오늘이 일요일인데 무슨 공연이 있나 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공연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면서 벤치에 앉아 계시네.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오늘 일요일이라 예배 보러 온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죠. 한번 가볼까?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음 타임이 있나봐요. 여기 여인이 담요를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저건 더울 때, 춥지 않을 때 벗어서 머리에 이고 다니다가 날씨가 추우면 이분처럼 저 머리에 이인 담요를 펴서 어깨에 두르고
보온을 하는 것 같아. 머리 위에 저렇게 오타발로 중앙에 있는 판초 시장입니다. 이곳이 에콰도르 최대의 판초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공예품들, 이곳 원주민들의 수공예품들, 양모나 뭐지 라마 털로 만든 여기죠 라마 털로 만든 카페트 같은 거. 아직 오전이라 장이 다 완전하게 개장된 건 아니고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들려가 보겠습니다. 타발로에서 에콰도르 수도 키토로 출발합니다. 여기 4일 동안에 잘 쉬다 갑니다. 숙소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티켓? 티켓? No? ¿Cuánta que está? ¿Cuánta que está? $3? 4? 3? Tres tal. Gracias. $3. ¿Cuánto te vas? Falta. ¿Cuarta? ¿Cuarta? 10. 55분. 55. 55. 에콰도르 수도 퀴토의 전경입니다. 퀴토라는 지명이 어떻게 해서 유래했을까요? 원래 여기가 퀴투 왕국이 있었대요. 꼬까라 부족이 건설한 퀴투 왕국이 있었는데 쿠스코에서 성장한 잉카 제국이 이 퀴투를 정복하고 나서 여기를 자치령으로 삼았죠. 잉카 제국의 자치령으로 삼고 이 도시 이름을 퀴투라고 정했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남미는 특색이 있어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산에다가 집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여기는 약간 중심가에서 벗어난 곳. 중심가는 저쪽이라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저는 에콰도르 수도 퀴토에 있습니다. 자, 퀴토에서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퀴토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적도비입니다. 에콰도르라는 국가 명칭이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행선지는 적도탑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면서 얘기합시다. 바모스. 퀴토에서는 대중버스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구글에서 소개하는 버스 번호하고 현지 돌아다니는 버스 번호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지에 버스 번호도 없어요. 대충 다 그 지명을 보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도탑 가는데 1시간째 헤매고 있어요. 버스 타면서 세 번째 갈아타고 있어요. 10,000원 메트로 트램을 탔다가 소매치기로 예상되는 사람이 내 가방을 뒤지는 걸 보고 기겁해서 그냥 10,000원 지하철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 버스 타고 북부터미널까지 갑니다. 북부터미널에서 적도탑까지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겠습니다. 여전히 적도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만 4번째 타고 있어요. 북부터미널에 오면은 막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적도탑에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오펠리아라는 곳에 가서 문도, 뭐 월드 오브 더 센터, 세상의 중심 문도라고 이곳에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 버스만 4개째, 5번째 버스를 타고 문도에 도착하게 될 것 같네요. 머리 따고 있는 게 꼭 옛날 우리 조상들이랑 비슷하죠. 머리를 안 자른대요, 이 동네는. 이 에콰도르가 원래 잉카족이 아니라 카라족이었던 것 같아요. 카라족. 죄다 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들이 넓은 평지 놔두고 왜 이렇게 다들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러 가려는지
이 남미 쪽의 특징입니다. 콜롬비아에서도 그랬어요. 멕시코도 그랬던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 적도탑 세상의 중심 가시려면 터미널 라 오펠리아에서 문도 가는 버스를 타십시오. 물론 택시로 가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어요. 뭐 키토 어느 지역에서나 타셔도 됩니다. 아마 3-40달러 든다 그래요. 아직 에콰도르 버스 체계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물어봤습니다. 저기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탄다고 합니다. 이거 버스 온다. 아, 문도? 아, 문도. 그라시아스. 문도로가 안 써 있어. 여긴가? 아, 문도? 아, 문도. 라팜파. 어디에도 문도라, 아, 저기 써 있구나. 오펠리아 슈퍼버스 터미널은 이제 이곳에서 제일 끝에 있네요. 문도. 버스에 내렸습니다. 적도탑 있는 기념관이 저긴 것 같아요. 아, 참. 제가 만원 버스 타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이거 보십시오. 칼로 찢었어. 참네. 아하, 이 아까운 내 가방. 자꾸 뒤에서 미는 게 이상했는데, 물론 이 안에는 귀중품이 없어요. 우산하고 겉옷, 물, 그래도 귀중품이라고 하면 보조 핸드폰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무사하네요. 꺼내가지 않고. 어찌 뒤에서 자꾸 제가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껴안고 가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막 껴안는 거야. 껴안는 게 결국 날카로운 칼로 구멍을 낸 것 같아요. 하나 확실히 오늘 배웠습니다. 절대로 만원 버스는 타지 말자. 만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매치기나 물건 도난은 그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 발생합니다. 아, 참네. 이거 어쩔. 꼬매야지 뭐 어떡해. 이 가방 너무 좋은데. 일단 저희가 적도탑인 것 같은데 입장료를 내야 될 것 같아요. 티켓 오피스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이 가방 안에 놓는데 카메라 자루가 쑥 나오는 거예요. 뭔 일이지? 라고 했더니 구멍이 뚫렸네. 여기가 티켓 오피스 같습니다. 여기서 표를 끊겠습니다. 입장료가 5달러네요. 여기는 무슨 원주민들의 생활 공간인 것 같네요. 대나무로 벽을 만들고 위에는 초가집 같죠? 이러한 건물의 유형은 에콰도르 남동부 조루 지역에서 지어지는 가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해발 고도가 2000m 높이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대나무 기둥으로 지어진 집, 캔쿠 기둥의 집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내부는 방이 2개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렇죠. 2칸이죠. 한 칸은 남성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며, 다른 한 칸은 여성의 가사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주민들 살던 주거 공간이 식민지 시대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해서 스페인의 주택 건설 특징이 수정되어서 안데스 문화와 스페인의 문화가 융합으로 나타난 결과물로 이런 건축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건물 벽이 대나무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구조에는 주방, 다른 사람과 사교 공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다락, 그리고 난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침대가 있네. 침대. 이제 주로 이러한 가옥 구조는 해안 지역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대부분 다 엮였네요. 해안지대는 여기가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바닥에 지면하고 상당히 떠 있습니다. 우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좀 높은 지역에 이렇게 가옥을 지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재밌네요. 몸통은 꿀벌인데 이거 부족 원주민들이 주술이 담긴 그런 탈을 썼습니다. 저 적도탑만 덜렁 세워놓기 좀 하니까 여기 이렇게 상업지구가 구성이 됐습니다. 유원지처럼. 이 선이구나. 이게 남방과 북방을 가르는
그 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서부터 이어진 저 둥근 지구의 모양이 적도탑입니다. 기념탑이고 한번 저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걀 세우는 그런 시도를 하는 모양이구나. Ponte acá, Víctor. Pasa acá. Yo intento acá, caramba. Ya lo logré ya. Mira que aquí ya los tres lo hemos parado. No, querido. Sociedad colombiana. ¿Qué es eso? 2 veces lo he hecho, 2 veces. Y rapidito. A ver. 적도 기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념비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오죠. 적도는 지구의 남북 양극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구 표면의 점들을 연결한 섬이죠. 말이 좀 어렵나요? 북극에서 출발, 남극에서 출발, 같은 거리에 점들을 연결한 선들.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보통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적도는 위도상으로는 0도이죠. 그 적도 길이가 재보면 4076.6km로 갑니다. 이 적도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적도 무풍대가 형성이 되죠.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열대 우림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가려는 거죠. 여기는 이스트 동쪽을 말하네요. 사면으로 저 알파벳 동쪽이니까 2라고 표기가 되었겠죠. 여기가 2483m 그렇게 되네요. 이쪽은 북쪽입니다. N이라고 써 있죠, 이니셜이. 그리고 그 밑에 사람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이 적도를 측량하고 처음 이곳이 적도임을 밝힌 과학자, 지질학자, 측량사들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 아래 보면 측량기구도 그려 넣었죠. 조각에서 넣었죠. 이 적도를 측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요 왼쪽이 북반구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이 남반구이고, 제가 서 있는 쪽이 서쪽이니까 그런 방위로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적도 부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죠. 대표적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항상 12시간으로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우주 발사장의 최적지가 적도입니다. 연료의 3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적도는 지구가 스스로 그린 완벽한 원이다 라는 알렉산더 더 훔볼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원이라는. 적도 기념탑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컷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남기는데 지구 한 중심에 왔다는 설레임 자축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 부탁해서 찍었습니다. 적도는 스페인어로 에콰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나라 이름 그 자체가 적도라는 뜻을 갖고 있죠. 스페인이 이 나라를 침략한 후 곧바로 에콰도르를 국명으로 채택했어요. 한자 문명권에서 쓰는 적도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청구도에 태양이 통과하는 지점을 적색으로 표시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적도비 내부에 있는 이 나라 생활사 그리고 민예품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상당히 흥미있고 눈길을 끄는데요. 우리와 아주 비슷한 인디오들의 생활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색동옷, 부녀들의 머리따기, 댕기머리, 기와 같은 농기구도 그래요. 거의 우리랑 좀 비슷한 것들이 좀 몇 가지 보입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화의 유사성이라고는 할까요? 인류 사회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으니까 보편성 측면에서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동아시아 쪽에서 거주하던 인종들이 빙하기 때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이주했다는 설이 학계에서 지금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고 있죠. 적도탑 꼭대기까지 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붉은색 화강암으로 지어진 기념비는 동방향이죠. 그리고 사면에 동서남북을 뜻하는 영어 대문자가 써 있어요. ESWN으로. 그리고 사면에 이 적도를 발견하고 측량에 기여한
프랑스와 에콰도르 과학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여기가 바로 지구의 중심이다라고 스페인어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적도비 상단에 대형 석조 지구위가 얹혀 있죠. 그 중앙에 동에서 서로 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은 적도비 기단 아래층 계단까지 이어져서 요 노란색 이 광장 한복판을 지나서 이렇게 그 선이 바로 적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적도비 상단에 있는 지구의 흰색으로 표시된 적도선의 연장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광장 한복판까지. 뭐 사람들은 이제 이 선을 타고 한 발은 북쪽에 한 발은 남쪽에 이렇게 저쪽으로 저처럼 한 발은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렇게 담그고 포즈를 취하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석상들이 여기가 적도임을 밝힌 19세기 때 뭐 지금이야 적도를 밝히는 게 과학기술 측면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낸 프랑스와 에콰도르 그리고 그의 여러 나라 과학자들의 동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가 적도탑이 보이죠. 자, 이것으로 적도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적도비가 저쪽에 있고요. 다시 오펠리아 터미널로 돌아가려면 이곳에서 파라다라고 써 있는 게 버스 정류장 표시입니다. 오펠리아에서 타고 온 버스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걸 타고 터미널 라 오펠리아로 돌아갑니다. 바나나 수출 1위 국가의 위용 이게 무료로 나옵니다. 그리고 잉카 하면 옥수수죠. 옥수수 튀긴 거 한국에서도 많이 팝콘 이거는 공짜로 줍니다. 에콰도르가 보니까 바나나 수출 세계적으로 1위더라고요. 한때는 바나나가 경제를 일으켰고 뭐 바나나 이전에 코코나가 수출 효자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최근은 석유가 전체 수출에 뭐 한 3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석유를 대부분 다 미국으로 팔기 때문에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좀 종속되는 측면도 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는 게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콰도르는 물가가 좀 싼 편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근데 제가 온 여기는 좀 물가가 싸지 않네. 보통 후고 오렌지 주스 1달러 미만인데 1달러 정도 하나? 근데 여기는 2.5달러나 하네. 한번 맛 좀 보게. 오렌지 과즙 그대로구나. 2.5달러. 자, 이렇게 식사가 나왔습니다. 바나나를 튀겨 갖고 나왔네. 새우하고 쌀을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숙소 근처 오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갖고 갔기 때문에 다행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산을 펴보니까 면도칼로 난도한 자국이 보여요. 가방에 우산을 넣어놨는데 가방을 찢고 우산이 다 방어했던 것 같아요. 참 한참 웃었습니다. 우산의 상태를 보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숙소 다 좋은데 내 자리에 콘센트가 없어. 이 자리하고 여기는 콘센트가 있는데 내 자리는 콘센트가 없어. 퀴토의 야경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산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한국 같으면 달동네죠. 달동네라고 해서 언덕 쪽으로 가서 사는 걸 피하겠죠. 호스텔 라운지에서 보는 에콰도르 시내 전경입니다. 우리 여기는 이렇게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꽤 멋진 장소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루프탑에 올라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시도볼 염락입니다. 에콰도르 수도 퀴토에 있습니다. 아유, 저 오토바이
오늘 숙소로 옮겼습니다. 숙소로 옮긴 주된 이유는 침대 옆에 콘센트가 없어,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가 없어서 옮겨버렸습니다. 숙소 근처에 에콰도르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콰도르 박물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에콰도르는 박물관이 없나 의문을 많이 품었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에콰도르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더라고요. 무료입니다. 하도 입장료를 내고 박물관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참고로 중국은 한 번도 입장료 낸 적이 없어요. 박물관에 중국 이외의 나라 여행하면서 입장료 안 받는 나라 거의 못 봤습니다. 에콰도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뭐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정체성을 찾아서 에콰도르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옮긴 집주인이 말하길 볼케이노라고 하더라고요. 저기도 화산인가 봐요. 여기 와서 지금 3일째인데 정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네요. 참 드물게. 에콰도르 국립박물관 무슨 스타디움처럼 생겼습니다. 저기는 나오는 데 같다. 어디로 들어가지? 입구를 못 찾겠네. 아, 저희가 입구인 모양이구나. 무세오 나시오날 데 에콰도르. 자, 입장하겠습니다. 검은 검색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를 서서히 감상하면서 뭘 물어뜯지? 이 얼굴은 여인들의 얼굴도 보이고 코스염도 보이고. 자, 이쪽으로 입장. 고대 이곳 퀴토에 카스텔라주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카스텔라주에서 도자기로 만든 사제하고 여사제의 동상이랍니다. 크기하고 장식이 그 중요성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아주 보기 드물게 책상다리 하고 있죠. 책상다리 하는 건 굉장히 드문데, 그러니까 이건 잉카 문명이라 하기 좀 힘들고, 잉카 제국이 이 카라 쪽들을 점령하기 이전에 있었던 문명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작고 좀 여성 캐릭터인가요? 개구리가 새겨진 원형 펜던트라고 합니다. 파스토 문화라고 하니까, 파스토면은 제가 콜롬비아에서 하루 묵었던 곳이 파스토죠. 가깝습니다. 국경지대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서기 700에서 1500년까지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인간 얼굴을 한 마스크, 인간형 장례식 때 죽은 사람 얼굴에 덮었던 모양입니다. 인간 장례 마스크라고. 이거 역시 기원 후 700에서 1500년 그때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마치 머리에 큰 모자를 썼고 젖꼭지를 구멍 뻥뻥 뚫어놨네요. 그게 특징이고, 귀에도 구멍을 뚫어놨네. 그 옆에 있는 동상이 좀 특이하죠. 인간형 남성 병이라고 합니다. 병. 잉카 문화라고 합니다. 기원전 1460에서 1532년까지. 근데 어디 고추를 잡고 있나? 오른손으로? 인간형 코케로? 코케로가 뭐지? 번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간형 코케로라고. 입이 좀 삐뚤어져 있고요.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고, 몸통은 두툼하지만 팔다리는 그냥 특색이 없이 거미처럼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향로인데요. 앉아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마테뇨 문화라고 하는데, 서기 500년에서 1532년, 그러니까 스페인이 침략하기 이전까지 있었던 문화. 몸에 온갖 문신들이 있고, 코에 코걸이가 껴있죠. 특히 이 남미 쪽에 와보니까 코에 저렇게 아직도 코걸이를 곱비죠. 곱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게 이 지역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1922년에 루이스 미데로스라는 에콰도르 출신 미술가가 그린 유채화입니다. 제목이 조국이라고 부르네요. 이건 20세기 초 에콰도르 조각의 가장 유명한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록펠러 연구소에 소속된 미국 인디언 박물관의 관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이 작품 이름이 조국인데, 조국은 조각가이지만 그림을 남겼고 그 그림 중에 몇 안 되는 작품이기도 하답니다. 그림 속의 신화적 인물은 남성적 특성
고조성과 여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아마 전통과 변화의 끊임없는 대립 속에서 공동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먼 고향이나 뿌리 뽑힘에 대한 우화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피규어들인데 인형들인데 이 시기를 보면 기원전 350년에서 기원 후 1532년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이가 거의 1800년. 이건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기로 말하면 고조선보다 더 이전 시대에서 1532년이면 조선 시대죠. 조선 초기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런 말인데, 그만큼 스페인 히스패닉 시대 이전에 이곳 원주민들의 문화가 지워지고 가려지고 연구가 안 됐습니다. 거의 350년간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문화가 역사가 다 지워진 거죠.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350에서 기원 후 1532년 사이에 그냥 인간형 피규어라는 소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 오른쪽 한 쌍에 남녀죠. 치마 입고 있으니까 다 코걸이라고 있습니다. 코걸이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남성과 여성, 왼쪽은 여성이죠. 이거 역시 시기가 몰라. 기원전 350에서 1532년 1532년이 어떤 연도냐면 스페인 침략자들이 이곳을 식민화한 거죠.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 히스패닉 이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역사는 알 수 없다. 설명 앉아있는 인간형 피규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리고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그래도 고도의 문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연구가 안 됐어요. 뭐 주술사 같기도 하죠. 북을 치고 있고 한 손에는 잔을 들고 있고요. 여기는 전사 같기도 합니다. 전사. 자, 여기도 설명이 그냥 없어요. 앉아있는 여성 인간형 조각상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그냥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조각상, 장식된 인간형 오카리나가 뭔지 모르겠다.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 이건 인간형 조각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알투 쪽이 보이죠? 그걸 왜 하늘에 보이는 거지? 희화적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2명의 인간 조각상, 앉아있는 인간 조각상, 인간형 인형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다 공통적으로 기원전 500에서 서기 650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거의 1000년의 텀을 에콰도르 지역에 있었던 고대 문명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게 일단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에콰도르는 그렇습니다. 그 제일 왼쪽은 해안지대로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고요. 가운데에는 고산지대입니다. 안데스 산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늘하고 상충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그리고 우측은 아마존 밀림입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강의 상류가 에콰도르에서 출발하죠. 단지 이제 그 고대에 있었던 유물들이 발견된 곳을 갖다가 이렇게 도표한 것 같습니다. 이 에콰도르 아래가 페루고 과거에 잉카 제국이었죠. 잉카 제국이 이 에콰도르 즉 키토 지역을 점령했고, 이 키토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원주민이 카라족이었습니다. 카라족의 전통이 아직도 돌아다니다 보면 의상을 입고 있어요. 카라족의 전통 의상들을. 이 유물들이 발견이 되지만 그에 대한 연구나 전혀 안 돼 있어서 방금 몇몇 유물들을 살펴봤는데 인간형 인형, 남성 인간형 인형,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밖에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쪽 스페인이 이곳을 점령하기 이전의 역사들은 연구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연구가 안 된 건지 기록들이 다 사라진 건지, 아마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다 미신이라고 해서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문화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발디비아 문화, 발디비아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다 기원전 38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오래된 고대 문명인데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토기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나라 가야 토기를 한번 보십시오. 1세기 때 뭐 100년 200년 그때 만들어진 토기는 굉장히 조잡한데 이거는 지금 기원전 3800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토기라고 하니까 이 스페인 침략자들이 이곳에 오기 이전의 문명이 굉장히 세련되고 발전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도 이렇게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 보십시오. 신석기 시대 때가 아마 BC 500년 되려나? 근데 여기는 BC 3800에서 1500년 사이에 이런 토기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문명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 한 번에 보십시다. 여기도 보면은 연대가 기원전 5500에서 기원전 2200년까지 아주 까마득히 오래 중국에서도 황하 문명 이전이니까 이 유물을 설명을 못하는 거지. 학술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지. 저 왼쪽 끝에 있는 둥그런 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신화적 표현이 있는 장식된 그릇,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동물 문양이 있는 장식된 그릇, 조류 모양이 있는 그릇, 동물형 그릇,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연구가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시기는 이거 뭐 탄소 구별법인가요? 뭐 그걸 통해서 언제 만들어진 있는지 그 시기는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있으니까 놀라운 건 5500년에서 기원전 5500년에서 기원전 22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이곳 원주민들이 만들었던 유물들입니다. 도자기들을 굉장히 정교합니다. 야, 이 그림 보십시오. 이 문양들 근데 여기 설명이 안 나왔어. 이건 나무로 돼 있네. 나무로 돼 있는데 다 위에 구멍이 뚫린 걸 보면 화병이나 그릇 같아요. 그죠? 이것도 화병이고 옆에 설명이 1460년에서 1536년까지 1460년은 잉카 제국에 의해서 이곳 카라족 키토 왕국이 멸망된 것, 잉카 제국에 부속된 시기를 말하겠죠. 그리고 1532년은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점령된 시기. 오광 같은데 요광 사람 얼굴이 있고요. 팔이 있죠. 다리. Buenas tardes. 어? No. I'm sorry. 멀리서 찍으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토기입니다. 토기. 그리고 온통 카톨릭 기독교 서구 문명의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피투성이 예수님. 특히 에콰도르는 여러 예수님의 모습들, 그림들 보게 되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없고요. 항상 이렇게 고난에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인 예수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1860년에 그려진 캔버스 유화입니다. 키토 풍경인데요. 1860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본 키토의 풍경을 나타내는데요. 파네실로는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1865년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있죠. 남녀. 웅변의 신 헤르메스와 지혜, 과학, 예술의 여신 미네르바의 도움을 받아 무덤에서 나오는 아타후알파. 이분이 아타후알파. 잉카의 왕이었던 거죠. 미네르바와 그리고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관에서 나오는 잉카의 왕 아타후알파의 모습. 오스왈도 가야사민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흰 관이라고 하네요. 다들 비통해하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꼬집은 좀 좌파 경향의 화가이죠. 내일 이 오스왈도 과야사민 미술관을 제가 방문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칠레의 아옌데, 빅토르 하라, 네루다와 연관이 있었던, 인연이 있었던, 적극적으로 사회를 고발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필체가
검은색으로 굵게 그려져 있습니다. 경계가 과야사민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 국기. 옥수수가 있죠. 옥수수. 인디오들 같은데요. 원주민들 같은데. 와, 십자가 들고 서 있다. 반대편은 뭐냐? 다 빨간색인데. 노예로 만들었다는 뜻인가?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에콰도르 키토에 있습니다. 키토에서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과야사민 박물관을 방문하겠습니다. 과야사민, 에콰도르가 배출한 최고의 미술가입니다. 과야사민은 과거 칠레 혁명 당시에 아옌데, 그리고 칠레의 유명한 시인 있죠, 네루다, 그리고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하고 연을 맺었던, 칠레 혁명 실패 당시 분노를 터뜨리며 그림을 그렸고 시를 썼던 그 과야사민 미술관 박물관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바모스. 여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저기도 있는데? 뭐지? 저기가 더 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저기 다 있으니까 저기 가겠습니다. 결국은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2.8달러니까 뭐 그렇게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고, 과야사민 미술관에 들어왔는데요. 입장료가 1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10달러 안에는 가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안 된답니다. 반드시 가이드 있어야 된답니다. 이분이 과야사민이죠. 과야사민이 묻힌 곳, 그곳은 뭐 혼자 가도 상관이 없는데, 미술 전시관은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가이드 귀찮아, 나 혼자 좀 조용히 그림 좀 감상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 뭐. 경치가 괜찮네. 카메라 가지고 딴지 안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다. 다행히 안에서 영상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가 과야사민이 아옌데와 빅토르 하라에 바치는 피의 추모라는 그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이번에 남미 여행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칠레입니다. 산티아고. 그곳에서 아옌데와 빅토르 하라, 네루다 등을 좀 두루 살펴보는 게 목적인데요. 어쨌든 에콰도르의 거장 오스왈도 과야사민이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에 희생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과 빅토르 하라를 위해 붓 대신 분노의 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피로 쓴 추모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아옌데, 빅토르 하라,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에 관한 그림 두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것부터 빨리 보고 싶네요. 렛츠고. 삼성 로고가 있네요. 플래시만 터뜨리지 않으면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하니까. 원래 영어 해설사가 저를 따라붙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혼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살바도르 아옌데,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 빅토르 하라, 1973년에 군부에 의해서 모두 살해된 칠레의 사회운동가들입니다. 아옌데는 대통령이었고요. 1970년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었죠. 칠레 구리광선을 국유화하면서 보편적 복지, 요즘 말로 우리 보편적 복지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 저층면을 위해 정치를 많이 폈죠. 그런데 CIA의 공작에 의해서 1973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 작전명이 산티아고에 비가 내리고 라는 작전명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는 피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날 쿠데타 아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티아고의 광란의 피해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갖고 있던 에콰도르 미술가 과야사미는 그 사건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고 슬퍼하여 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에콰도르의 거장 오스왈도 과야사미는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에 희생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과 빅토르 하라를 비롯해 붓 대신 분노의 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피로 쓴 추모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살바도르 아옌데, 파블로 네루다, 빅토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973년 과야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1973년 쿠데타로 아옌데 사망 후에 아옌데의 손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아옌데의 손은 피 묻은 손으로 군부 폭력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빅토르 하라 민중 가수죠. 빅토르 하라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빅토르 하라와 같이 저항 예술의 동지였습니다. 하라의 음반 커버에 아트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1973년 하라가 고문당한 칠레 스타디움을 재현하는 검은 색조로 엘 에스타디오라는 1974년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검은 색조로 아주 처절함을 강조했습니다. 1973년 칠레 쿠데타는 운명의 교차점이었는데요. 9월 11일 아옌데가 사망하고 과야사민이 칠레의 비극이라는 연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9월 16일에 빅토르 하라가 처형되자 과야사민은 하라의 고문 도구를 죽음의 도구로 묘사를 했습니다. 9월 23일은 네루다가 의문사하자 유족에게 추모 작품을 헌정하기도 합니다. 과야사민 작품 속에 이 세 분의 흔적이 있는데요. 1988년 분노의 시대라는 작품에서 엿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아옌데의 파편화된 안경, 그리고 빅토르 하라의 부러진 기타, 네루다의 시집 조각을 혼합한 콜라주로 묘사했습니다. 과야사민이 1996년 칠레 추모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태양 아래 울었고 같은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이들은 예술로 독재에 맞선 라틴 아메리카의 영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야사미는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 억압, 사회적 불의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인디오, 원주민들이죠. 원주민과 혼혈인 메스티소의 정체성, 식민주의의 잔혹한 역사, 군부 독재, 빈곤 등에 대한 강렬한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그리마스 데 상그레는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피눈물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고통과 저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야사미는 얼굴의 형태나 색조에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특징이 느껴집니다. 이는 유럽 식민주의로 인한 원주민의 순환사를 운유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피에타죠. 피에타. 예수의 죽음을 과야사민이 자기의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사실은 이 피에타는 이 작품을 원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사뭇 다르죠. 이게 1410년에서 1496년에 살았던 꽈르톤의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작품을 이런 식으로 칠레 음악가, 민중 저항 음악가 빅토르 하라를 연상케 합니다.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들. 키토 시내도 하나의 캔버스에 담은 것 같습니다. 저 그림 같죠? 사각형 안에. 하지만 실물이죠. 유리창을 통해서 바라본 키토 시내의 모습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1층 전시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면서 그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울림도 크고 과야사민의 작품은 대체로 그 분노, 슬픔과 절망 이런 것들 그리고 손을 많이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과야사민 작품을 보면 대체로 마른 채고 뼈를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손가락들 눈은 대체로 공포와 슬픔, 절망, 절규를 표현하고 있고요. 얼굴 표정들은 다 어둡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 그리고 메스티조들의 차별과 빈곤 그런 표현에 잘 어울리는 선들 같아요. 특히 1970년에서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정치적 탄압이나 원주민 차별에 대한 항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검은 아이 니노 니그로라는 작품입니다. 1994년에 과야사민의 작품인데요. 과야사민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약자, 특히 흑인이나 원주민 아이들의 고통과 탄압된 정체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과야사민은 에콰도르와 전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적, 계급적 불평등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과장된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특히 크고 검은 두 눈이 두드러집니다. 순수한 아이의 시선 속에 담긴 고통을 강조하는 과야사민의 전형적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짙은 갈색, 어두운 청록색 등이 줄을 이루는데요. 배경과 대비로 고립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노란색, 약간 가미되어 저항 또는 생명력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야사민은 종종 눈물, 상처, 흉터를 그림에 도입하는데요. 이 검은 아이에도 아이의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흑인 아이의 초상은 아프리카 계통 라티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서 흑인 사회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는데요. 과야사민은 이들을 역사의 희생자이자 동시에 저항의 상징으로 담아냈습니다. 아이는 순수함과 미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적 폭력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과야사민은 가난, 인종차별, 전쟁 등으로 찢겨진 라틴 아메리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의 비인간성을 고발합니다. 이 작품은 특히 아프로 라티노 사회의 정체성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토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식민시대의 잔혹한 역사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강력한 그림이라고 하네요. 포토시라는 제목은 볼리비아의 유명한 은광산 도시 포토시가 있습니다. 그 포토시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포토시는 스페인 식민시대에 수백만 명의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가 착취당한 장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포토시는 16세기에서 18세기 스페인 제국의 부를 지탱했던 은광산 도시로 산이 사람을 먹는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한 노동 조건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수많은 원주민과 노예가 강제 노역으로 죽어갔으며 과야사민은 이 역사를 라틴 아메리카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포토시는 식민주의의 폭력, 자원 착취, 원주민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하는 키워드입니다. 박물관 외벽에 있는 철제로 만든 조각품입니다. 과야사민이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조각도 많이 남긴 걸로 유명하죠. 혼자 돌아다니다가 가이드한테 잡혔습니다. 적어도 10분은 영어로 자기가 이곳을 소개해야 한답니다.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저기 계시는구나. In 10 minutes with the rest of the people, okay? Okay. Right now is okay. La 1:27 no entraría este. Yeah. 1 in 27. Okay, We are going to- 127. Yeah, we are Together? going to start with the rest of the people together. Okay. Please. See. Yes, Wait there. the cafeteria. You want to drink a coffee? 여기서 기다리랍니다. 어유 경치가 좋네. 이 에콰도르 키토에 와서 과야사민을 발견한 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출신 중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가 콜럼버스가 이곳에 당도한 이전과 이후로 이곳의 역사가 나뉘니까 비극의 시작은 그때 아닙니까? 이곳 흑인들이 여기에 왜 있을 겁니까? 아메리카 이 대륙에 원래 원주민들 노동을 착취하다가 다 사망하니까 노동력이 없어서 서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라틴이란 말조차도 이거 좀 라틴족 즉 스페인의 색채가 드려진 아메리카라는 뜻 아닙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제3자인 제가 봐도 고통스러운데 당사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야 섬에는 자기 잉카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유물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잉카의 후예이고 자신의 조상이 잉카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있는 다 유물들이 이 문양도 그렇고 잉카의 의자 등받이죠. 잉카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카톨릭의 유물도 있지만 특히 예수님 다 상처투성인 예수님은 아마 이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상처받고 탄압받고 차별받고 대상화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탄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번듯한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에 상처투성인 예수님만 라틴 아메리카에 유독 많습니다. 피 흘리는 이 예수님 이 모습도 결국은 원주민 메스티죠. 그리고 흑인들이 흘린 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고난당한 상처투성이 그들을 대변하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잉카인들이 만든 피겨입니다. 기원전 10세기로 기원전 1500년 멕시코에서 500년까지 피델 카스트로하고 함께한 사진이 있고요. 여기 역시 피델 카스트로가 있죠. 마오쩌둥하고도 같이 서 있습니다. 여기 안경 쓴 분이 살발도르 아yen데 대통령이래요. 악역한 사이였죠. 작업실 모양입니다. 가야섬인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작업실. 방문록에 이렇게 한글로 글을 남겼습니다. 원주민과 원혈의 고통, 불평등, 차별에 대해 고발하고 폭로한 그의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는 방문록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2025년 4월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973년에 아옌데와 빅토르 하라가 살해되었을 때 피로 벽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썼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못 봤는데 있다고 하니까 과야사미는 진정으로 잉카의 후예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걸 예술로 표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알게 되었는데 포토시 볼리비아죠. 은광산 그곳이 그렇게 인간 사육장이고 노예의 죽음의 무덤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은을 캐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구성도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과야사민의 그런 예술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점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예술가들의 몸부림들.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가 정체성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여기는 단절된 역사라 이 아메리카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이 오기 전까지 이곳의 역사, 그리고 300년간의 스페인 식민지 역사, 그리고 독립 이후의 역사, 이 세 덩어리를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선 콜롬비아 시대라고 여기는 그런 단어가 보통 명사처럼 됐습니다. 선 콜롬비아, 선 콜럼버스, 그러니까 콜럼버스 이전의 시대죠. 스페인 침략자들 오기 이전의 시대의 역사들. 어제 퀴토 박물관을 갔는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발견 연대가 BC 1500년에서 AD 500년 사이. 이게 뭡니까? 연구가 하나도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각난 단절된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여기는 이어갈지. 과야사민이나 차베스 같은 진정한 선 콜럼버스 이전의 시대까지 다 끌어안으려는 그들의 노력들이 가슴이 울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과야사민 미술관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시도할 연민학입니다. 오늘은 이 에콰도르 수도 키토를 떠나서 바노스로 갑니다. 바노스. 몸에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어요. 목이 아프고. 바노스 가면 온천의 도시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좀 피로에 지친 육체를 쉬어가겠습니다. 바노스까지 가려면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남부 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됩니다. 터미널 대 수르.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보통 오후에 많이 내렸어요. 올라 터미널 대 수르. 45 centavos. Este nomás. 1달러입니다. 1달러. Y que su cambio. Buen 그라샤. viaje. 친절하시고. 자, 여기 이걸 여기다가 여기다가 바코드를 익혀주는 것 같아요. 얘가 좀 느리던데. 열렸다. 오호. 여기가 시내 중심 가니까 지하철도 깨끗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왔고요. 지하철 아주 깨끗합니다. 언제 만들어진 건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나를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생겼지. 하여간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집중적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바로 내리니까 터미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노스 가는 차표를 끊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 한국분 아드님이랑 같이 오신 모자죠, 모자. 자, 바노스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낙입니다. 바노스에 있습니다. 바노스. 목욕탕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왜 목욕탕일까? 온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액티비티의 도시이고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쾌청합니다. 지금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서 좀 뛰어가고 있습니다. 퀴토에서 바노스까지 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한 모자를 만났어요. 한국인. 그 모자분이랑 오늘 하루 이곳에서 여행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폭포가 있네요.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악마의 냄비라는 별명을 가진 폭포입니다. 에콰도르는 악마라는 타이틀에 악마의 냄비, 악마의 코, 뭐 이렇게 뭐 악마를 많이 갖다 붙였네요. 센트로 히스토리고 맨날 그런 데만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방비행도 액티비티 천국이라는데 네네. 거기보다 여기가 좀 느낌이 더 좋네요. 네네. 폭포 악마의 냄비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입장료가 정보를 뒤져봤을 땐 2달러라 그랬는데 3달러 받습니다. 물이 좀 오염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아마존 쪽에서 흐르는 물들은 다 저렇게 약간 녹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여기 도착해서 몸살 감기 기운 때문에 거의 12시간을 잤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저녁밥 먹고 다시 또 쓰러져 잤습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감기 몸살약을 샀거든요. 그걸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뿐합니다. 와, 물속도 보시죠. 와, 밑에서 한번 볼까? 우와, 무시무시하다. 와. 와. 한 명씩 건너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좋다. 80년까지 견디나 봐요. 80명? 진짜 날씨도 맑고 나무들도 진짜 와. 물 보러 가 여기까지 뛴다. 야, 장관입니다. 와, 여기 무서워. 아, 무서워. 야, 저 폭포수 밑으로 통로가 있네요. 폭포수 뒤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본다, 무지개는. 높이가 80m라는데 더 되는 것 같아.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죠? 와.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 자, 저는 일단 우산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와, 여기 와, 여기 뭐 우산 없어도 되네. 여기 별로 괜히 겁먹었어. 야, 물 보라 봐라, 물 보라. 근데 거기는 어떻게 가요? 아, 이쪽으로 온 게 저 뒤로. 아유, 그럼 한번 가봐야겠네. 와. 자, 예, 폭포 뒤로 한번 통과하겠습니다. 길이 저기 있구나. 와. 이거 어디야? 없는데? 길 없어! 아니야. 아. 다른 길이야, 다른 길. 저 아래를 가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상하네. 저기는 분명히 이렇게 폭포 뒤로 해서 계단이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면은 막혀 있어요. 제가 다녀온 악마의 냄비, 그 폭포는 위쪽에서 출발한 곳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좀 보고 다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아래에서 접근하는 코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료 따로 거기도 내야 됩니다. 입장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예요. 여기는 바나나를 센 걸로 안 먹어요. 예, 아니 근데 익혀 먹어야 되는 게 있고 그런가 봐요. 시장에 가서 바나나 봤더니 팔뚝만 해요. 바나나가 먹고 싶지가 않아. 악마의 냄비가 아마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바닥면
엄청난 물보라가 있는 그곳을 악마의 냄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거기를 여행을 하고 잠시 들렸고 바니오스로 들어갑니다. 바니오스. 로컬 버스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15분마다 한 대씩 있다는 버스 같아요. 버스비는 50센트, 0.5달러고요. 여기는 바니오스. 스페인어로 목욕탕 또는 화장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도시. 여기 신발 수리공. Buenos días. 신발 수리하는 데인데 재봉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토에서 찢긴 제 보조 가방 여기서 지금 꼬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깨에 맺는 숄더백 그것도 끈이 끊어지려고 하는 거 여기서 재봉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던 곳인데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해서 꼬매 보겠습니다. 여기 온천으로 유명한 바니오스 온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모처럼 한국인 모자죠. 모자 두 분이 여행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쿠엔카로 떠납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와서 오늘 이곳을 다 둘러보고 오늘 밤차로 쿠엔카로 가서 쿠엔카에서 바로 페루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야. 2달 안에 남미를 일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신 분들이라 여행 중에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저를 보고 상당히 반가워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트랑 헤어지고 나서 콜롬비아 입국하자마자 한국분을 처음 만났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악마의 냄비 그 폭포를 갔다 오고 오후에는 온천 같이 여행을 하겠습니다. 저 폭포수 내려온 그 아래가 제가 가고자 하는 온천 같아요. 거의 뭐 다 온 것 같은데 성당도 보이고 테르마스 안티구아 델라 비르헨? 뭐라 읽는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 저 매표소 같고 와, 이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낙석주의. 낙석이 아니라 낙수네, 낙수. 와, 온천은 아니겠지. 온천은 아니야. 여기도 가격이 올랐어. 4달러야 4달러. 어덜토 마이어는 뭘까? 예?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Corea. 야. ¿Cómo se dice? ¿Cómo te llamas? No español. ¿No? No español. English. ¿sí? English, yeah. Where you go after today? After I'll go to Lima, Lima. Peru. Oh, sí, yeah, I know. I know Lima. I'm from Veracruz, Mexico. Mexico. I already visit there. 2 months ago, I visit Mexico. Okay. Oaxaca, Santa Cristobal, San Cristobal. De las Casas Chiapas. Las casas. It's very nice. Yeah, very nice. Okay. Yeah. God bless you. Thank you. I want you learn the Bible. The Bible. Yes.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God bless you. My name is Juan Quirino Hernández Pavón. Juan. Foto. Ecuador. Ecuador. I can take a picture with you. Okay. Thank you. Foto. Photo. Cheese. Nice to meet you. No, venga, nomás venga. Cheese. God bless you. 치즈. 오케이. 목욕탕 입장권 4달러. 6,000원. 6,000원짜리 목욕탕. 자, 나가는 길. 이렇게. 물이 노랗네. 탈의실 어디야? 화장실이고.
여기가 원천물이고 여기서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여기 어디 아 이걸 막히는 모양이구나. 이걸 가지고 샤워실 탈의실 이 안에 들어가서